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일단 24.7빌리언 예측했는데 24.9빌리언에서 매출은 일단 비트를 했는데 YY 기준으로 봤을 땐 3% 하락을 했고 EPS를 본다면은 0.45달러 예측했는데 0.5달러니까 이것도 좀 비트를 했지만은 YY 기준 봤을 땐 17% 하락했고, 자, 그로스 마진은 17.1% 예측했는데 20.1%, 총 마진도 좀 좋았죠. 자, 프리캐시플로는 좀 적게 나왔고 1.59빌리언 예측했는데 1.42빌리언. 그 다음 XAI 시리즈 1을 갖다가 프리플스다, 이건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를 갖다가 투자했다. XAI 시리즈 2에 시리즈 1호로서 우선주를 투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단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차트 보시게 되면 2.99% 좀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어닝콜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좋은 모양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메타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는 매출 같은 게 또 지금 이제 다 비트를 했고, 그 다음 EPS도 좀 비트를 했죠. 매출 같은 경우는 58.4빌리언 예측했는데 59.89, 원빌리언은 늘어났고, 마찬가지 EPS는 8.19달러 예측했는데 8.88달러, 오퍼레이팅 인컴도 지금 이제 YY 기준으로 5.9%, 데일리 액티브 픽토 역시도 한 7% YY 기준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캡백스가 예측치가 110.62빌리언인데 115에서 135빌리언에서 캡백스를 계속해서 증가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본다면 1분기 지금 이제 요게 또 예측치가 51.27빌리언인데 매출이 요번에 53에서 56빌리언이니까 또 늘어났죠.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거의 다가 일단 상승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는 현재까지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습니다. 한 4.83% 시간에 거래서 좀 많이 치고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물론 이것도 어닝스콜 들어봐야 되겠지만 아까 보던 마소보다는 훨씬 더 좋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마소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매출이 80.31빌리언인데 실제치가 81.27빌리언에서 조금 비트를 했고, EPS 같은 경우는 3.93을 갖다가 예측했는데 5.16, 이것도 비트를 했죠.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지닌 클라우드 역시도 32.39빌리언인데 32.91빌리언에서 다 비트를 했다. 애초 렌즈 이런 것들도 오늘 뭐 비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51.15빌리언에서 YY 기준은 26%, 그다음 커머셜 RPO는 한 625빌리언에서 110%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고, 자, 그렇다면 주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51% 정도 하락되고 있다. 시간에 거래해서 약간 일단 반등은 되고 있는데 요번에 어닝스콜 들어봐야 알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다우는 0.02% 상승했고, 나스닥이 0.17%, S&P 0.01%, 러셀이 0.54% 좀 많이 하락했죠. 오늘 또 행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침장에는 자, 아무래도 반도체 좀 뛰었다가, 자,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이제 금리의 인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장 자체가 그렇게 플랫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장이 일단 지금 7천에 대해서 약간은 저항을 받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맵을 하나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한 6% 정도 상승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것들 다 실적이 좋았죠. 그 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상승했고, 엔비디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에서의 지금 좀 수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올라갔던 것이 이쪽으로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빅7 이런 것들은 먼저 혼조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장세를 본다면 좀 안 좋았던 헬스케어가 좀 안 좋았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유나이트 헬스그룹 이런 것들이 오늘장에 좀 반등되고 있지만 어제장에서 안 좋았고, 그래서 헬스케어가 전반적으로 좀 내려갔던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하고 이쪽이 일단 오늘 장세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다. 에너지가 올라갔던 이유는 이란에 대한 또 신공이 있다 하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면서 좀 좋은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금융주 세트는 조금은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가 되고 있었고, 뭐 지금 이제 10% 상한 때문에 조금 이제 말이 많은 가운데 이쪽에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올라갔다가 조금 7천선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은 일단 지금 이제 약간은 쉬어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올라갔던 것은 베이징 머티리얼스 좀 많이 올라갔고, 원재료, 그 다음에 좀 에너지, 그 다음 테크놀로지 이런 쪽으로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약간 받쳐줬고, 나머지가 조금 더 하락된 모양이 있었다. 헬스케어가 가장 많이 하락, 그 다음 리얼 이스테이트, 컨슈머 디펜스 이런 쪽으로 하락이 됐죠. 자, 이런 것들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자, 그런 중심으로 좀 다우 중심으로는 안 올라갔고 나스닥 중심으로 올라갔던 것이 오늘 하루의 장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0.01% 하락하면서 6,978 기록했다. 장중에는 일단 7,000 정도를 찍었다가 다시금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침장에 좀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반도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았죠. ASML 이런 것들의 실적이 좋았고, SK 하이닉스, 자, 그런 것들의 실적이 좋음으로 인해서 샌디스크 이런 것들의 주가도 많이 날아갔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요 중간쯤 돼서 일단 배선대도 발언이 있어가지고 셧다운이 될지 모르겠다. 자, 그렇게 하면서 주가가 또 하락했죠. 그래서 2시 이후부터는 일단 파월의 발언이 있었고, 자, 이런 것들 통해서는 약간 올라간다 했더니 뭐 큰 폭의 일단 변함은 없었다. 기준금리 그대로 동결됨으로 인해서 자, 고랬던 것이 하루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지수가 7,000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니 했더니 자, 아무래도 7,000에서는 약간의 저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다우는 조금 상승했고, 다우도 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나스닥이 좀 많이 올라갔죠. 나스닥이 많이 올라갔는데, 자, 나스닥은 0.27%, 반면에 나스닥 100이 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장세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러셀은 그에 비해서 조금은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가니까 러셀 이런 것들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오늘 하루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10년물 금리는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없었으니까,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4.247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본 금리를 본다면, 일본 금리는 2.235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 2%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내려오는 모양이 있고, 얘는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고, 너무 좁혀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좁혀질 땐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금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두 개를 체킹하시면 보자. 그 다음에 4.3이라든지 이런 것들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한은 시장은 계속 달릴 수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준은 예상대로 경제 전망 개선에 대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를 3.5에서 3.75로 범위로 동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용 가능한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고용 증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물가 상승률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무라에서 나왔던 이제 금리에 대한 보고서가 방금 나왔는데, 그걸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페드는 계속해서 홀드할 거다. 금리를 유지할 건데, 파월 의장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고, 새로운 의장이 와서 25pp 정도가 좀 컷될 거다. 그것이 6월달하고 9월달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에서 3.25%될 거고, 자, 밸런시, 정말 대차 대조표 정책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데 한 40빌리언 정도를 매달마다 4월까지는 사들이다가, 자, 그것이 다시 리덕션 돼가지고 언제까지면 20빌리언 정도는 계속해서 먼슬리로 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차 대조표는 계속해서 일단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래서 국채를 산다는 말은 아무래도 지금 시중에다가 자금을 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MBS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만 축소시키건데, 축소한 다음에는 다시금 그 자금을 가지고 트레저리를 산다는 게, 리인베스트 한다는 게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거 사가지고 국채로 계속해서 돌리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양적인 완화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명서에서 좀 봐야 될 상황은 노동시장의 약화가 인플레이션의 상승보다는 더 큰 위험 요소다. 자, 그런 내용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삭제됐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이제 노동시장보다는 인플레이션 요 두 가지를 다 같이 보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 관계자들이 저인플레이션과 완전 고용 두 가지 목표를 갖다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자, 그로 인해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금리를 내리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지금은 집중을 옛날에 노동시장에다 했다면은 지금 인플레이션도 같이 보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 방식을 한다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더 쉽게 내리지 못하겠다. 자, 그 이야기를 이번 성명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은 없었지만은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다시금 조정하기 전에 6월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새 의장이 오고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바꾸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암시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방기금의 금리 목표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를 고려해 볼 때 위원회는 새로 들어온 데이터, 변화되는 전망 그리고 위험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렇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회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번에도 반대 의견이 있었죠. 스티브 미란하고 크리스토퍼 올러이사는 금리 동결에 반대표를 던졌고 두 사람 모두 0.25% 추가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반대가 또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추가적인 삭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은 하반기라는 겁니다. 하반기. 그래서 강력한 경기활동 지표, 노동시장의 안정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동결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연준은 장기간의 금리 동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 자,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금리를 FOMC 위원들이 아무래도 중간값이 중립적으로 보는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2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는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리는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물가가 하락하면 연준이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통화 정책을 축소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새로운 대규모 관세 인상이 시작되지는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관세가 상품 가격에 반영돼서 가격이 정점을 찍은 후에 하락하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오랫동안 계속해서 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인데, 자,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게 되면 지정학적 위험은 에너지와 석유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큰 위협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관세 인상률은 2010년도 중반쯤에는 정점을 찍을 것이다. 관세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트럼프의 연준 의장 지명자가 일주일 안에 발표될 수 있다. 이거는 또 베센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파월은 미국의 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 불가능하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고, 현재 미국의 부채 수준은 감당할 수는 있지만은 재정정책 경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재정 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촉구되고 있지만은 이 문제들이 특정 시장 상황과는 연관 짓는 것은 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부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는 일회성 가격의 인상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초과분의 대부분이 수요가 아니라 관세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관세가 상품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PCE 같은 경우는 2%가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자기는 일단 인플레이션 잡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금리 인하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자, 파월은 다소 중립적일 수도 있지만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마레기를 지금 7천을 갖다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메리카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단위로, 초단위로 보고 있다는 리딩방 방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은 주가를 그렇게 쉽게 내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외부 변수에 있어서 출렁은 그릴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게 나놓진 않는다. 자, 그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실적 때문에 좀 내려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가버먼트 셧다운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베센트는 정말 잠재적으로 그 셧다운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많이 출렁감을 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트럼프가 달러 약세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혜주가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달러 약세 발언을 계속 한다면은 이런 주식들은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요일에 트럼프가 달러 약세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그렇게 말한 후에 달러가 많이 하락을 했죠. 이런 변화는 해외 매출이 많은 특정 주식에 유리하게 일단 작용할 수가 있는데 해외 사업 규모가 큰 미국 기업들이 달러 약세 시에서 종종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달러 약세에 대한 사업의 해지 효과뿐만 아니라 현지 통화로 벌어들인 이익을 갖다가 미국으로 송금할 때 달러 환산 시에 더 높은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총 매출의 75% 이상을 갖다가 미국의 지역에서 창출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수혜 업종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모노리틱 파워 이거는 97%나 해외 매출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해외 세일이. 자, 근데 여기 보셔야 될 것이 램 리서치 있죠. 반도체 장비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또 프라임 머티리얼스, 그 다음에 KLA 이런 것도 있고 부킹 홀딩스도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런 거 중심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립 모리스, 그 다음 테레다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데 중심으로 거의 뭐 80% 이상이 되고 있으니까, 자, 이런 중심을 일단 우리가 한번 체킹을 해보자.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온 세미컨덕터를 있고,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죠. 81%. 그 다음 샌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80% 이상이 되고 있다는 게 해외 매출이.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주가도 잘 가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까지 돼서 더욱더 많이 가는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프라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에 95%가 급증했는데 전체 매출의 89%를 해외 시장에서 올리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미주오가 이야기하고 있기를 1분기에 실적 보고서를 앞두고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서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275달러에서 370달러로 높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2위의 웨이프 제조 장비 공부업체인 어프라임 머티리얼스가 미국, 대만, 일본의 자본 지출의 증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중국 또한 주가에 대한 역풍으로서 영향력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갈 여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명이 지금 바이든급 주고 있는데 8명이 스트롱 바이, 그 다음에 19명이 바이고 8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평균가만 하면 312달러 정도 되고 있고, 가장 카이스트하게 주고 있는 것은 425달러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다음 블랙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투자자들이 더 이상은 포트폴리오 안전성을 위해서 채권에만 의존할 수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포트폴리오에서 안정화 수준으로서 의존할 수 없는 이유가 부채 수준이 너무 많다는 것들, 그 다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많다는 것들, 그로 인해서 채권의 전통적인 안전자산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자, 부채가 많다는 말은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다시금 국채를 찍으려면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또 금리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금리가 내려가야만이 채권값이 올라가는데, 결론적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장기채는 필요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정부 부채의 증가와 장기 고금리의 환경으로 인해서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이러한 장기 국채에 있어서는 재정이라든지 무역 정책 리스크 이런 것들이 고조될 때마다 갑작스러운 매도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겠죠. 채권 자경단이 나타나서 매도를 해버리니까 아무래도 국채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채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수준의 포트폴리오 안정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 채권의 수익률의 급등은 이자율이 이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부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정복시켜서 1년간의 극단적인 정책 기조를 완화하는 결과를 반복적으로 초래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일단은 지금 이제 리스크의 해지가 안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블랙록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장기의 일본 국채, 그 다음에 2025년도 12월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장기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전술적으로 비중을 낮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 시장 변동성이 미국의 관세 유입에 뿌리를 둔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일본의 국채 시장에서 조기 총선 이후에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 국채 경매 수요가 부진하는 등 기술적인 요인으로 큰 영향이 증폭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4%까지 뛰어 올랐죠. 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계속해서 그렇게 텍스를 깎아주면은 재정을 갖다가 뭐 10년물, 30년물짜리를 찍어낼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가 폭등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미국의 무역 정책 역시도 또 다른 어떤 불변의 경제 법칙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채권 발행량의 증가와 장기간의 고금리 기조로 인해서 특정 지어지는 세계 경제 속에서 미국이 부채를 상황하기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해외 투자를 필요로 한다. 부채를 상황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국채를 찍어낼 수밖에 없다. 국채를 찍어내면은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공급이 늘어나면은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장기채에 사봤자 계속해서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헤지펀드의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115.8빌리언 정도가 작년에 일단 유입이 됐는데 2007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금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몇 대 빼고는 지금 이제 가장 많은 돈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이런 돈들이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M7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캐펙스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일단 지금 이제 자본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요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일단 캐펙스를 투자했다면은 그 캐펙스를 투자한 후에 얼마만큼 일단은 자본 프리캐시 프로 있죠. 그래서 요게 잉여 현금이 남아 있는지, 다 떼고 남은 금액이니까 그 정도로 돈이 남아야 됩니다. 영업 활동에서 돈을 뺀 돈이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얼마만큼 투자가 되고 있는지 두 가지는 꼭 체킹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난 1년 동안에 780억 달러, 1년 전에는 520억 달러 했는데 이 정도로 증가했죠. 물론 증가폭은 가장 적게 보였지만은 매출 내에서 한 33%로서 1년 전 25% 상승하면서 4개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즉 말해서 평균인 25%보다 높은 수치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매출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투자했던 것이 메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소 같은 경우는 캐펙스가 940억 달러로서 570억 달러에서 증가했다. 매출 대비 캐펙스 비율은 30%나 됐다. 1년 전에는 18%가 증가됐다. 여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거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요번에 일단 알파벳 마찬가지로 1,050억 달러로서 600억 달러를 증가되면서 매출의 24%가 캐펙스로 사용되고 있다. 평균보다도 14% 높았다. 자, 그 다음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1,340억 달러로서 가장 높지만 여전히 매출의 1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4개 기업 중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 예상치인 10%보다 높았고 과거 평균이 13%보다도 높은 수치다. 요번에도 얼마만큼 나올지 계속해서 우리가 체킹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6년도에 캐펙스를 갖다 예측했던 차트죠.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2020년도 걸 예측하기를 한 52 정도가 되겠다. 요거는 이제 2025년도에 2020년도를 갖다 예측하기를 78이 되겠다. 그래서 계속 상승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57 했다가 여기는 94, 60 했다가 105, 여긴 74 했다가 134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측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번에 그러면 2010년도엔 실질치로 얼마만큼 늘어날지 한번 체킹해 봐야 되겠죠. 그 정도로 캐펙스의 증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트럼프의 관세를 무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남은 것은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미국의 무역 동향에 대해서 점점 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은 안정적인 경제 상황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빨간 거 있죠. 이건 S&P 500 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밑에 있는 거 있죠. 요거 파란 거. 요거는 일단 이제 공포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빅스 지수.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 요번에 리버레이션 돼 있죠. 해방의 날 때 보시게 되면 공포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공포 지수가 올라갔을 때 자, S&P 500 지수도 엄청나게 떨어졌죠. 자, 그만큼 상관관계가 많았는데, 이번에 1월 달에 한번 들어와서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요번에 캐나다하고 지금 차이나하고 좀 무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트럼프가 100% 경고를 했죠. 자, 그때 보면 빅스 지수가 뭐 안 올라갔다는 겁니다. 단지 일단은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반대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트럼프의 지금 이제 관세 정책이 크게 일단 효력을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 이야기해봤자 이제 더 이상 일단 빅스 지수라든지 S&P 지수가 움직이질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무역 관련된 우려는 몇 가지 큰 이유로 해서 상당 부분 좀 완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가 관세가 트럼프가 결국은 덜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협상 도구에 불과하다. 자, 그러한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고 자, 둘째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관세 관련 뉴스보다는 궁극적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투자자들은 현재 관세가 시행 중인 상황 속에서도 경제가 잘 버텨왔다.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들. 경제가 관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점점 더 안심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이 관세를 무효하고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은 그 위의 변수는 행정부가 대응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대법관들은 이미 4주간의 휴회에 들어간 관계로서 대법원 판결은 아무리 빨라도 2월 20일이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는 대부분이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을 낼 가능성이 높지만은 또 복원할 다른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가정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크게 걱정할 문제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금융주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2010년도에 S&P 500 지수에서 최악의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금융주인데 신용카드 사용 한도 논쟁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소비를 자극하는 그런 강력한 경제성장, 투자은행 수수료를 증가시키는 활발한 인수합병 활동, 그리고 완화된 규제 환경이 2010년도에 금융주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고 특별히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는 S&P 500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부진한 기업들을 본다면은 끌어내린 요인이 아무래도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아니고 단지 트럼프의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선 10%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물론 일단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자, 아무래도 조금은 불편한 부담으로는 남아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금리 상한제 도입 초기에는 전반에 걸쳐서 대규모 매수가 나타났지만은 하지만 순수 투자은행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카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지 않는 그런 지역은행처럼 신용카드 정책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기업들은 회복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하락을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S&P 500 지수 이런 것들도 좀 상승되고 있고 비자, 메스트 이런 것들은 좀 하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것보다는 금리 상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것들만 하락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휘번호부 한번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만 전력 관련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AI가 좀 관련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가 좋다면은 실적이 좋게 나온다는 말은 아직까지 AI 살아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EPS 다 비트를 했고 지금 조정된 EBITDA만 약간 미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좋았고 중요한 토탈 백로그 주문잔고가 682밀리언에서 기록적이다. 계속해서 일단 지금 이제 주문잔고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전력 수요가 많다. 전력 수요가 많다는 말은 AI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 가이던스 본다 하더라도 매출 같은 경우도 41에서 42빌리언 정도 예측했는데 44에서 45 이것도 지금 이제 증가되었고 프리캐시 프로 역시도 4.5에서 5빌리언 정도 예측했는데 5배에서 5.5
4.5빌리언에서 다 늘어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비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백로버 잔고가 150빌리언 정도라 증가됐는데, 요건 아무래도 이퀴먼트의 마진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UBS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갖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프리캐시 프로가 변곡점에 도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245달러에서 260달러로 상향 조정하겠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이미 연간에 주당 6달러 정도의 프리캐시 프로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아무리 이번 발표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 4에서 6분기 동안은 자본 지출이 상당히 감소된다. 자, 이렇게 했을 땐 실제로는 한 8.5달러 정도에 가까운 프리캐시 프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2020년도, 2027년도엔 연간 한 10% 중반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프리캐시 프로가 주당 10달러, 내년엔 12달러에 근접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식이 총 마진보다는 프리캐시 프로가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프리캐시 프로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것이 일단은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단 삭스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 오른쪽에 있는 건 S&P 500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점을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하면서 약간의 지금 이제 주춤거리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스는 이미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이제 주도주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죠. 얘는 따라간다는 겁니다. 올라가고 나서는 얘가 따라간다. 시장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락 중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의 가능성이 많이 있다. 물론 조정은 있겠지만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에서 이렇게 형성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13명이 지금 바이든급을 주고 있고 21명이 홀드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프라이스 타겟은 한 192달러 정도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